여러분은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시나요? 그 중에서도 어떤 캐릭터를 좋아하시나요? 오늘 소개해드릴 남성은 애니메이션에 너무 깊게 빠진 나머지 애니에 등장하는 여성 캐릭터와 사랑에 빠져버린 남성입니다. 심지어 함께 있고 싶은 마음에 애니메이터가 되어 자신과 캐릭터가 함께하는 영상까지 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점점 정신이 이상이 생기더니 결국 끔찍한 최후를 맞이한 한 유튜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랜디 스테어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1992년 9월 17일) 펜실베니아에서 태어난 랜디 스테어는 수줍음이 많은 소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친구가 없을 뿐이지 랜디는 평범한 부모님 아래서 평범하게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비록 너무 소심한 탓에 랜디는 여러 번 정신감정을 받았지만 매번 정상적인 결과가 나왔었죠. 이런 탓인지 학교에서도 어디에서도 주목받는 일을 끔찍하게도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진 놀라운 재능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한 번 본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를 그대로 그려내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창시절 내내 수업은 듣지 않았지만 애니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그리며 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특히나 랜디가 좋아하던 애니메이션은 니켈로디언에서 제작한 데니 팬텀이라는 애니였습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방영된 이 애니메이션의 내용을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애니 주인공인 데니 팬텀은 부모님의 연구실에서 사고를 겪고 나서 유령의 힘을 얻은 초인적인 10대 소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힘으로 유령들을 퇴치하는 히어로물이죠. 겉보기엔 애기들이 보는 애니 같지만 실제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4, 5세계관의 심도 높은 내용이 등장하곤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두터운 매니아층을 형성하고 있죠. 랜디 또한 데니 팬텀에 매료되었고 학창시절 내내 캐릭터들을 그리며 보낸 것이죠. 그림뿐만 아니라 애니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의 생일, 혈액형, 특징까지도 모두 섭렵했을 만큼 골수팬이었습니다. 그러던 2007년 우연하게 접한 유튜브 채널에서 꿈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랜디가 접한 채널은 미스터 애니메이션이라는 채널로 유튜브 최초로 일본 애니메이션을 리뷰하던 유튜버였죠. 제가 영상에서도 다뤘었는데 정말 끔찍한 최후를 맞이했었죠. 랜디 또한 애니메이션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도 할 수 있을 것이란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랜디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게 됩니다. 나도 애니메이션 리뷰를 해보는 거야. 그렇게 2007년에 파이어니어스 프로덕션이라는 채널을 개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 애니를 다루던 미스터 애니와는 다르게 랜디는 니켈로디언, 즉 서양 애니를 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랜디가 운영하던 채널은 흥행하지 못했습니다. 미스터 애니는 몇십만의 구독자를 거느린 반면 랜디의 구독자는 1000명도 안 됐으며 조회수 또한 처참했었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왜냐면 누군가 한 명이라도 내 영상을 봐준다는 것이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결국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년여간 채널을 운영한 랜디. 안 그래도 관심을 못 받던 채널이 터져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니켈로디언에서 저작권 신고를 한 것이죠. 애니 영상의 클립을 여러 번 사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신고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보단 예전이 저작권에 더욱 민감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랜디는 그렇게 1년 동안 공들여 운영하던 채널을 한순간에 잃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에 좌절이라도 한 듯 1년 동안 맥도날드에서 일하며 운둔 생활을 시작했죠. 그러던 2008년 6월 랜디는 다시 유튜브로 컴백하게 됩니다. 그가 다시 만든 채널은 유튜브 프로덕션이라는 채널로 이번 채널에서 다루는 콘텐츠는 애니메이션이 아닌 홈 비디오 형식의 코미디 장르였습니다. 소심하고 내성적이던 랜디는 어떠한 계기인지 몰라도 자신이 직접 출연해 연출까지 하는 코미디 콘텐츠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가 제작한 코미디 영상은 이런 식이었죠. I don't care. I'm setting you straight even if it kills me and sets the house on fire. I'm gonna do it! You have got to be kidding me! I'm a fucking fraud! You want me to get educated? I've had it up to here with your attitude, your manners, your... 목소리는 모두 랜디의 목소리였지만 그의 영상엔 개구리와 고래, 그리고 랜디 본인이 등장인물이었습니다. 옴니버스식 코미디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구리는 자신이 일하던 슈퍼마켓에서, 고래는 근처의 쓰레기 더미에서 구해왔으며 그렇게 셋이 등장하는 총극이 완성된 것이죠. 이런 코미디 영상을 무려 2년 동안이나 꾸준히 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팬들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고 결국 랜디가 꿈에 그리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Hey everybody, my lifelong dream for YouTube has come true. I am officially a YouTube partner, and that is fantastic. 비록 랜디가 유튜브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매우 작은 액수였지만 희망이 생긴 것이죠. 원래 슈퍼마켓에서 8시간을 근무하던 그는 근무 시간도 반으로 줄이고 유튜브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제작하던 코미디도 이어나가면서 자신이 하고 싶었던 애니 리뷰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평범한 애니 리뷰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왜냐면 이때부터 랜디는 한 여자 캐릭터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이 엠버라는 여성은 앞서 말씀드린 데니 팬텀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빌런입니다. 그리고 고작 3번만 출연한 별로 존재감이 없던 인물이었죠. I just kept looking at her and it's like she got it. She understood me. I understood her. We had feelings for each other. And it was way more than just a simple connection. It was life-changing. I went into a zone that I had never really been in before. 여기서 중요한 게 엠버는 록 음악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인물로서 상당히 매혹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5세계와 2승 사이를 왕래할 수 있는 특수한 능력을 가진 인물이죠. 이때부터 랜디는 엠버와 4,5세계 그리고 엠버가 부른 록 음악들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엠버에게 빠져있는 사이 우여곡절 끝에 대학을 졸업한 랜디. 하지만 대학을 졸업한 2013년에 랜디를 완전히 바꿔버릴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랜디가 운영하는 채널의 팬이자 그리고 유일한 친구이던 매튜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된 것이죠. 곧이어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랜디의 할아버지 또한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랜디는 무언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4,5세계죠. 이때부터 랜디는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검은 내면에 관한 영상을 업로드하기 시작합니다. How well do you really know yourself? I want you to try something. Go to the mirror. Just stand there for a little while. Just staring at yourself. Do you recognize that person staring back at you? You might think you do, but I can guarantee you that more likely than not, you do truly not understand that person staring back at you. 랜디 팬들은 또 다른 컨셉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좋은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랜디 본인은 진심을 담아 제작하는 영상들이었습니다. 그런 점이 오히려 팬들을 환호하게 만들었고 랜디가 주장하는 4,5세계에 관한 정보들도 나름 신선했기 때문에 당시 유튜브에선 꽤 많은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랜디가 목격한 다수의 죽음은 그를 병적인 호기심으로 이끌기 시작했죠. 죽음이란 무엇일까? 죽음 다음엔? 내 여자친구인 엠버는 유령이잖아. 랜디는 이때부터 자신과 엠버가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때부터 랜디는 더 이상 평범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난 사람이 되었죠. 2014년이 되던 해 랜디의 정신건강은 최악으로 치닫게 됩니다. 전에 소개해드린 랜디의 코미디 영상 기억하시나요? 랜디는 갑자기 코미디 영상의 등장인물이던 개구리와 고래를 끔찍하게 보내버립니다. Because she told me to.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앤드류 블레이즈라고 칭했으며 남성이 아닌 여성이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랜디는 조금씩 여성스럽게 행동하기 시작했죠. 왜냐면 자신을 앤드류 블레이즈라고 칭한 이유가 비록 남성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영혼은 여성이라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정체성 혼란과는 조금 다른 느낌인 것 같았죠. 아무튼 어둠의 세계에서 나올 것만 같은 영상들을 무려 2년 동안 제작했습니다. 이런 영상들을 접한 시청자들은 랜디를 걱정할 만도 하지만 오히려 열광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팬들 입장에선 랜디가 하는 행동들이 중2병 걸린 병맛 행동들이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2년여간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영상을 업로드하던 랜디. 어느 시점부터 랜디의 정신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엠버라는 캐릭터와 영혼이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 랜디는 점점 이런 말들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엠버를 만나기 위해선 죽어야겠지? 엠버는 사후세계에 존재하니깐 말이야. 너희도 같이 갈래? 이렇게 오랜 시간 유튜버로 활동하던 랜디. 그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시도해본 적이 없던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라이브 스트리밍이죠. 그의 영상들은 모두 사전에 녹화하고 편집한 것을 업로드하는 방식이었죠. 근데 어느 날 라이브 스트리밍을 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랜디의 행동에 팬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죠. 2017년 6월 6일 업로드된 랜디의 마지막 영상이자 라이브 스트리밍 내용은 정말이지 충격적이었습니다. 동전을 5번 던져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앞면이 많이 나오면 자기 자신만이, 뒷면이 나오면 자신이라던 슈퍼마켓 직원들을 모두 데리고 사후세계로 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왜냐면 슈퍼마켓 직원들은 엠버와 사후세계가 하는 이야기를 믿지 않았고 오히려 조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랜디는 직원들에게 엠버의 존재와 사후세계를 증명하기 위해 함께 간다는 것이었죠. 이런 결정을 동전 던지기로 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랜디는 실제로 이렇게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기로 합니다. That is a Tails, folks. Tails. Which means there's gonna be a loss of a human life, besides my own. 결국 뒷면이 3번이 나왔습니다. 즉, 자신을 포함해 슈퍼마켓 직원들 모두를 사후세계로 데려가기로 마음먹은 랜디. 이때까지도 시청자들은 광기 어린 컨셉이라 생각했고 그 누구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Brings back memories, doesn't it? What happened? Whoever would have thought that a cartoon character would cause this to happen? Yeah, it's all thanks to Ember. Ember changed everything. It all goes back to her. She's more than just a cartoon. Let me tell you, I'm gonna be dead before next week ends. I'll be dead. Legit dead. Thank you for all the late nights. Thank you for all the live streams. Thank you for all of your support, all of your feedback, no matter how good or bad it was. And I hope I've helped make a difference for you. I'll never know. I won't. Alright. This is Andrew Blaze, signing off for the last time. I'll see some of you soon. Andrew, out. 그렇게 하루가 지난 2017년 6월 7일 랜디는 밤 11시에 야간 근무를 하기 위해 자신이 일하던 와이스 슈퍼마켓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는 출근하자마자 나무 판자로 슈퍼의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게 말이죠. 그러곤 미리 준비해둔 산탄총을 챙겨 마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밤중에 울려 퍼진 총성 소리. 당시 마트엔 직원 3명과 손님 2명이 있었는데 총 3시간가량 생존하려는 자와 죽이려는 자의 사투가 벌어졌습니다. 결국 랜디는 총 5명을 살해한 뒤 자신 또한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고 하죠. 엠버, 우리가 드디어 만나는구나. 이런 행동들은 오로지 엠버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결국 이 사건은 유튜브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유튜브에선 폭력성을 감지하는 AI를 개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그가 운영하던 채널은 모두 유튜브 측에서 삭제했으며 구글에서조차 그의 영상은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 볼 수 있는 영상들은 모두 그를 애도하는 팬들이 업로드한 영상이라고 합니다. 정신병에 걸려 자신의 정신상태를 모두 유튜브를 통해 공유한 랜디 스테어. 그의 팬들조차 그가 하는 것이 기막힌 연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유령을 만나기 위해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인 유튜버 사건.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바비 동영상 들어보신 적 있나요? 한때 인터넷에서 뜨겁게 논란이 되었던 영상입니다. 영상 속에선 팔 하나가 없는 여성이 등장하며 인터뷰하는 형식의 영상인데요. 잡음이 심해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여성이 절규하고 발작하며 흐느끼는 모습이 포착된다는 것. 그러므로 이 여성은 현재 매우 불편하거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
이 정도는 누구라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 인터넷 속에 존재하는 매우 미스테리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과연 이 영상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2013년) 20대 한 남성이 자신이 즐겨하던 커뮤니티 사이트에 자신의 경험담을 업로드하게 됩니다. 이 경험담은 한편의 괴담처럼 보여졌으며 남성의 표현 하나하나 자세히 묘사되어 있었죠. 심지어 관련 자료와 영상까지 첨부해 이 글을 본 수많은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공장에서 일하던 글쓴이 남성은 친구네 집에서 파티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새벽 4시까지 파티를 즐겼습니다. 당시 이 남성이 일하던 공단은 1920년대 디트로이트가 생각나는 노후하고 버려진 공장이 곳곳에 있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새벽 4시까지 파티를 즐기던 남성은 먼 곳에 있는 집까지 돌아갈 힘이 없었고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게 됩니다. 나 좀 데리러 와줘. 내 휴대폰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았으니 길가에 나가서 기다릴게. 여자친구는 쿨하게 데리러 가겠다 말했죠. 그렇게 길가에다가 기다리던 중 남성은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버려진 공장의 고요함, 새벽의 공기, 그리고 술 기운. 남성을 그렇게 꾸벅꾸벅 졸다가 쿵 하는 소리에 놀라 일어나게 됩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아무것도 없었고 남성의 근처 쓰레기통엔 웬 멀쩡한 컴퓨터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도 너무 멀쩡했기에 남성은 주변을 몇 번 둘러본 후 컴퓨터를 챙겼고 그렇게 여자친구의 차를 타고 집에 무사히 도착하게 됩니다. 컴퓨터 안에 뭐가 있을지 너무 궁금했지만 너무 피곤했던 남성은 우선 잠에 들게 되죠. 한참 자고 일어나 남성은 컴퓨터를 연결해 보았습니다. 에이, 설마 멀쩡하겠어? 남성이 반신반의하며 연결한 컴퓨터의 화면엔 선명한 윈도우 XP가 나타났고 멀쩡하게 구동되었습니다. 남성은 병적인 호기심으로 전 주인이 숨겨놓았을 야한 자료를 찾기 위해 이것저것 검색하게 됩니다. 처음엔, 두 번째엔, 하지만 검색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다 파일 확장자를 AVI로 설정한 후 검색했더니 놀랍게도 윈도우즈 시스템 3위 디렉토리의 바비라는 이름의 폴더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남성의 충격적인 이야기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컴퓨터 안에 들어있던 3개의 동영상은 1시간 정도 분량으로 편집의 흔적이 없는 원본이었습니다. 화면에선 어떤 여자가 의자에 앉아 인터뷰하는 형식의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대부분을 돌려봐도 똑같은 화면에 여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는 음질이었죠. 그래서 이 남성은 프로그램을 이용해 음성 레벨을 조절해봤지만 여전히 알아듣기 힘들었죠. 그렇게 영상을 보던 도중 15분 정도가 지나자 마치 질문자가 여자를 괴롭게 하는 것처럼 여자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곧 여자가 울기 시작했고 발작하는 것처럼 흐느끼기 시작했죠. 그동안 입술 모양으로 읽을 수 있었던 단어 중 하나가 스킨, 즉 피부였습니다. 여자는 자신의 피부가 굉장히 불쾌한 듯 보였고 40분 정도가 지나자 더욱 심해져서 쳐다보기 힘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영상에 검은 화면이 나오고 끝난 줄 알고 동영상을 끄려던 순간 기찻길을 따라 걷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이 기찻길은 이 남성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장소였습니다. 남성이 살던 곳에서 약 15분 거리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곧장 친구에게 연락했고 친구와 함께 손전등, 카메라를 챙겨 들고 기찻길로 찾아가 주변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이 남성은 영상 속 여자가 누군가에게 납치되어 있거나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생각했다고 합니다. 경찰에 연락하지 않고 자신이 나선 게 조금 의아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남성은 기찻길을 따라 주변을 탐색했고 고요한 숲속을 따라 걷다 보니 숲에 휘감긴 듯한 한 채의 집이 나타나게 되죠. 외관상 그곳은 20년? 30년 동안 아무도 살지 않은 곳 같았습니다. 그렇게 친구와 함께 그곳을 들어가게 되죠. 집을 탐색하던 도중 조금 의아한 게 발견되었습니다. 분명 아무도 살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집의 지하실은 너무나도 깨끗했습니다. 심지어 지하실에 있던 화장실도 누군가 청소해둔 것처럼 너무나도 깨끗했습니다. 그렇게 지하실 탐색하던 도중 고요함을 깨버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그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는 여자의 신음소리. 그 소리를 들은 남성과 친구는 사색이 되어 집을 뛰쳐나왔고 2달 동안 공포에 사로잡혀 지냈다고 합니다.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 남성이 버려진 모니터와 컴퓨터 본체를 발견했고 그는 컴퓨터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연결해보니 컴퓨터는 잘 작동했다. 그러나 정작 컴퓨터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단지 AVI 확정명만 붙은 바비라고 불리는 동영상 파일 몇 개가 발견되었다. 동영상에는 한 여성이 카메라를 향해 말을 하고 있었지만 잡음이 매우 심해 그녀가 뭐라고 하는지 못 알아듣는다. 하지만 말하는 도중 갑자기 흐느끼며 발작을 한다. 그리고 화면이 바뀌더니 철로가 나타났고 영상을 보던 남성은 그 철로가 자신의 집 근처인 것을 깨닫고 그리로 향한다. 이래저래 도망 나왔다. 이 정도인데요. 이러한 경험담을 쓴 글에는 동영상과 사진이 함께 첨부되어 있었고 엄청난 논란에 휩싸이게 되죠. 그러자 너도 나도 이 영상들을 분석하기 시작했고 더욱 놀라운 점이 발견되었는데 영상의 중간 부분에서 자막으로 BIID 라는 문구가 뜨는데 이는 Body Integrity Identity Disorder 의 약자로 신체 절단 애호증을 의미합니다. 종합하자면 영상에 등장하는 여자는 인터뷰 명목으로 속아서 집에 들어왔다가 촬영 중에 자신을 죽일 것이란 이야기를 듣고 통곡한 것이다 라고 단정지었죠. 이 남성의 글을 읽고 분석한 여러 사람들은 보통 이 여성은 카메라를 든 사람에게 살해당했을 것이다 라고 결론지었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주장으로는 이 이야기는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이며 해당 여성은 Josephine Fresson 이라는 배우라고 주장했는데 그녀의 이름을 검색하면 관련 영상에 이 기괴한 영상인 바비.avi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상에 나오는 여성과 이 배우는 얼굴이 그다지 닮지 않았으며 영상 속의 여성과는 달리 오른팔이 멀쩡히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 주장은 금방 철회되었죠. 이러하듯 이 영상을 분석하기가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분석하기 위한 요소들이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던 중 누군가 이러한 주장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 남성이 경험한 현상의 이야기는 다 가짜다. 이 이야기는 단지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널려있는 바비.avi 라는 영상을 보고 창작한 괴담이다 라고 말이죠. 실제로도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쉽게 다운받을 수 있는 영상이었으며 이 경험담은 가짜라고 주장하죠. 자, 그렇다면 이 경험담이 가짜라고 칩시다. 그렇다면 이 영상 속 여성은 누구이며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정말 궁금하고 걱정되지만 알 길이 없었죠. 그러나 2016년 12월 29일 앤소니라는 유튜버가 바비 영상의 진실에 관한 영상을 업로드하게 됩니다. 마침내 이 유튜버는 영상 속에 등장하는 정체불명의 여성의 정체를 밝혀낸 것이죠. 영상 속에 등장하는 여성은 샤론 혹은 조셀린 아니면 타미, 셋 중 하나로 그녀와 같이 일한 적이 있는 마이크 라운즈라는 사람이 이 유튜버에게 그녀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이 영상의 진실은 22살에 촬영한 인터뷰 영상이며 그녀가 팔이 없는 이유는 16살에 세탁기를 작동시키는 도중 뚜껑을 열어 세탁물을 정리하려 했는데 하필 그 순간 세탁기가 작동하는 바람에 팔 하나가 끔찍하게 뜯겨져 버렸다고 합니다. 당시 존재하던 세탁기들은 안전장치가 갖추어지지 않은 구식 세탁기였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처참한 일을 겪은 여성의 인터뷰 영상이라고 하네요. 인터뷰 내용은 누군가에게 협박받는 것이 아니라 팔 하나가 없기 때문에 전문 직업조차 제대로 구하지 못했고 자신이 구할 수 있는 직업도 연봉이 매우 낮은 직업뿐이라는 걸 이야기하며 절망했고 그로 인해 흐느낀 것이라 설명했죠. 자, 여기까지 들어보면 이 이야기 또한 거짓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상 속 여성을 잘 안다는 남성은 몇 가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진을 보면 환하게 웃고 있는 등 평범한 여성인 걸 알 수 있었죠. 여담으로 진실을 밝혀낸 유튜버는 마이크 라운즈에게 이 여성의 행방과 영상의 구체적인 정보를 묻자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했답니다. 사실 이런 반응이 나올 만한 게 해당 여성이 자신의 신체 부위가 괴담에 사용되었다는 걸 알게 되면 분명히 기분이 나쁠 게 분명했으니까요. 아무튼 이렇게 인터넷 속 미스테리였던 바비 영상의 진실은 밝혀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하길 좋아하는 사람들은 마이크 라운즈가 이 여성을 살해한 범인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확히 알 길은 없지만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스테리한 영상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제일 의심되는 부분은 마이크 라운즈가 어떻게 그녀의 사진들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과 여성과의 관계는 정확히 설명하지 않은 점 등등 의심되는 부분이 여러 존재하지만 여전히 알 길은 없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바니 스키니라는 여성을 아시나요? 이 여성은 인스타그램과 틱톡을 이용해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기도 하고 춤까지 추는 언뜻 보면 밝고 명랑한 여성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녀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소름 돋는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오늘은 이 정체불명의 여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I'm just so happy that people think that I don't know, pretty, and I'm just so happy that and I love you guys so much, and without you guys I would do things, and I just love you guys so much. I would do things that are bad, and without you guys I would no. And please, I love you guys so much. You guys make me so happy. I love you guys. 방금 보신 영상은 바니 스키니 틱톡에 올라온 영상 중 하나입니다. 그녀는 조금 4차원적으로 보이기도 하며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특이한 점은 영상에 등장하는 바니는 핵에 망측한 가면을 쓰고 등장하죠. 그래서 이 영상을 접한 사람들은 그녀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했고 바니 스키니를 팔로우하는 사람들은 빠르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녀를 관심있게 보는 사람들은 명확하게 두 가지로 나뉘었죠. 그녀는 정말 밝고 명랑하며 재미있다. 그녀는 무언가 수상해 보인다. 그리고 슬퍼 보인다. 이렇게 논란이 된 바니 스키니. 그녀는 꾸준하게 영상이나 게시물을 업로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게시물들이 많아지기 시작하자 시청자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녀를 도와줘야 한다. 왜 이런 의견이 나왔을까요? 그 이유는 바니가 업로드한 한 개의 영상이 너무 소름 돋는 영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니는 이 영상에서 자신은 작은 방에 갇혀 살고 있으며 다른 방에 있는 친구들이 부럽다고 얘기합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기 앞서 우선 영상을 보시죠. Hi guys, I just wanted to say thank you for getting me a little bit famous. I'm just so happy that people think that I don't know, pretty, and I'm just so happy that Also, I want to talk about the other room, the pink one. That is my friend's, or not my friend, but the other girl that lives here. But I live in this room because the other girls live in that room. But this is my forever room. This is where I live, and no one really knows that I live here. And it's really funny because sometimes I really scare them at night. So I'm like, ah! And they're like, oh my god! Okay, sorry. 마지막 장면 보셨나요? 바니가 소리 지르며 난리를 피우자 바니 옆에 있던 기계가 치지직 소리를 내더니 바니가 얌전해집니다. 제 추측인데 바니는 가면 안에 목걸이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무슨 목걸이냐고요? 바로 강아지에게 사용하는 짖음 방지 목걸이죠. 이 목걸이는 강아지가 짖을 때마다 자동으로 인식해 전기 충격을 주는 목걸이인데 이게 수동으로 작동하는 목걸이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니는 아마 짖음 방지 목걸이를 하고 있으며 시끄러운 바니 목소리를 들은 누군가가 버튼을 누른 게 아닐까요? 그게 아니더라도 바니는 영상에서 자신은 작은 방에서 살고 있으며 다른 방에도 또 다른 여성들이 있다고 언급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니가 살고 있는 건물엔 바니 말고도 다른 여성들이 갇혀 지내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들 중 일부는 바니가 살고 있는 지역을 알아내려 했지만 영상에서 보이는 증거들론 알아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니의 계정엔 알 수 없는 게시물이 하나 올라오게 됩니다. 이 게시물을 작성한 본인은 바니의 아버지라 밝혔으며
바니가 탈출 시도를 하는 바람에 강아지 캔넬에 가둬두었다는 게시글이었습니다. 물론 조작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조작인지 아닌지 알기 전에 그녀가 위험해 보이는 게 먼저였죠. 이 게시글이 올라오고 나서 한참 동안 바니의 계정엔 게시글이 올라오지 않게 됩니다. 그로부터 3달 뒤, 정말 오랜만에 바니는 음성이 첨부된 게시글을 업로드하게 됩니다. 함께 보시죠. Hi guys, so I'm sorry I haven't been posting a lot like on time, but that's because I have a secret. My secret is that I've been walking. I've been. 바니는 오랜만에 영상을 올렸는데 그동안 업로드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자신의 근황을 전하는 게시물이었습니다. 그녀가 말하길 자신은 다른 여성이 있는 방에 갔다가 잡혀왔다는 식의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으로 인해 일을 했다고 하는 보니, 아마 노동 착취 아니면 더욱 심한 여성한테 시킬 수 있는 무언가 검은 내용의 착취를 당한 게 아닐까 하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그녀의 인스타그램 그리고 틱톡 계정이 모두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검색하면 나오는 계정들은 전부 다 본인을 사칭하는 계정들이죠. 아무튼 그녀가 사라지자 사람들에게 더욱 논란이 되었고 시청자들은 너도 나도 본인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딱 2가지 의견으로 나뉘게 되었는데요. 우선 첫째는 ARG라는 가설입니다. ARG란 동영상 플랫폼이나 SNS를 이용해 가상의 일을 만들어 마치 진짜 현실에서 일어난 것처럼 하는 하나의 컨텐츠입니다. 나쁘게 얘기한다면 의도가 있는 주장 영상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자신이 어딘가에 갇혀 살고 있으며 학대당하는 식으로 설정을 잡고 제작한 영상이라는 뜻이죠. 제가 얼마 전에 업로드한 애쉬 브이로그 영상 또한 ARG, 즉 가상현실 게임 컨텐츠입니다. 정말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현실에서 일어나기 힘든 일이며 보니가 처한 상황이 정말 거짓이 아닌 실제라면 누군가 나서 도와줘야 했으며 그 와중에 SNS에 영상을 업로드하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이죠. 여기까지가 첫째 가설입니다. 2번째 가설은 크루존 증후군 가설입니다. 이게 뭐냐면 버니는 크루존 증후군이라는 질병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얘기한 것이죠. 크루존 증후군이란 안면과 두개골에 기형이 일어나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질병을 가진 사람들 대부분은 대인관계에 있어 많은 불편함을 겪는다고 합니다. 이 가설에 대해 사람들이 분석한 게 있는데 보니가 가면을 만질 때, 즉 자신의 얼굴을 만질 때 정말 이상할 정도로 푹 파여 들어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 크루존 증후군을 앓고 있어서 아름다움에 대한 끊임없는 집착으로 인해 정신병을 앓고 있으며 그 정신병으로 표현한 하나의 예술작품이다 라는 가설이 있습니다. 현재 보니 스키니가 운영하던 모든 계정이 삭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끝없이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알아보니 영상들을 접한 시청자들 중 대부분은 2번째 가설, 즉 크루존 증후군 가설을 조금 더 많이 지지한다고 합니다. 물론 ARG 컨텐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가설이든지 본인은 지금 이상한 정신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진실이 무엇이든지 보니가 직접 나와 해명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 쭉 미스테리로 남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녀가 정말 어딘가에 잡혀 있으며 학대받는 중이라면 하루빨리 그녀가 세상에 나와 밝게 살아가길 바라겠습니다. Hi. Oh, hi. Hi. Hi, who are you? Well, I'm Bonnie. Oh, I don't like you. 여러분 혹시 컨트롤 웨펀 마인드라는 채널을 아시나요? 이 채널은 4년 동안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자신의 일상을 24시간 중계하는 채널입니다. 근데 여러분, 화면을 보면서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그녀는 매일매일 누워서 자지 않고 의자에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무언가 덕지덕지 묻혀놓은 괴상한 말들, 그리고 무언가 불안해 보이는 화면 속 여성. 그녀는 과연 누구일까요? 우선 그녀가 덕지덕지 달아놓은 종이엔 정말 이상한 글들이 적혀 있습니다. 박성동 침입 8월 20일 1시 방송 PC 캠 소리 조작 악랄 졸림 대소변열
좀 이상하죠? 박성동 무섭다. 의식 잃기 전 단계 없이 컴하는 중.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들만 잔뜩 적혀 있습니다. 조금 무섭기도 하네요. 아무튼 30대에서 40대로 추정되는 여성은 유튜브 채널에 무려 4년 동안 이러한 식으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이죠. 현재 이 시간에도 방송 중입니다. 정말 놀라운데요. 조금 무섭긴 하지만 이 여자는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봤죠. 그녀의 이름은 칩찬. 그녀는 무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즉 무려 11년 동안이나 이렇게 생중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이 여성은 국내에선 그리 큰 이슈가 되지 않았고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같은 곳에서 크게 이슈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이 칩찬이라는 여성은 어떠한 프로그램을 통해서인지 아니면 정말 미국인지 몰라도 미국 서버를 이용해 방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쯤 궁금해질 타이밍이죠. 그녀는 도대체 왜 이런 기괴한 방송을 무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생중계했을까요? 그녀가 주장하는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으로 별 걱정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일명 P라는 경찰이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으며 강제로 자신의 발목에 베리칩이라는 칩을 심었다고 합니다. 이 베리칩을 이용해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데 강제로 잠에 들게 하거나 강제로 일어나게 할 수 있으며 그녀가 행동하는 모든 것을 이 경찰인 P에게 전송된다고 합니다. 믿기 힘든 이야기지만 그녀가 매일같이 주장하는 것들이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몇 시에 의식을 잃게 만들었으며 몇 시까지 억지로 자게 만들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억이 없다. 등등 정말 믿을 순 없지만 강제로 조종당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방송을 접한 일부 미국인들에 의해 미국에서 큰 이슈가 되었고 그녀를 구출하고자 그녀의 방송을 유튜브나 국내에 존재하는 동영상 플랫폼에 옮겨와 대신 중계해줬고 그녀가 처음 발견된 커뮤니티 사이트인 4chan의 이름을 따와 칩찬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유튜브나 아프리카TV에 검색하면 영상을 접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미국인들이 그녀를 구출하고자 하는 마음은 진심이었고 그녀의 집을 알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업로드한 사진 중에 경찰들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며 올린 사진이 몇 장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토대로 몇몇 전문가들이 모여 그녀의 위치를 추적했고 마침내 그녀의 집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한국에 이 정보를 퍼뜨렸고 몇몇의 사람들이 그녀를 찾아가 봤지만 그곳은 빈집이었고 그녀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주장하는 황당한 일들은 정말 사실일까요? 그래서 제가 대충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선 칩찬의 생중계를 시청하는 사람들 중 대다수는 그녀의 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그녀를 의심하는 사람이 많아졌고 실제로도 그녀의 주장 중 일부분은 상당히 어색합니다. 예를 들면 그녀가 주장하는 베리칩. 이 베리칩은 실제로 존재하는 칩이 맞습니다. 베리칩은 주사를 이용해 사람의 팔이나 손목에 이식하는 칩인데요. 이 베리칩은 위치 추적, 스캔 기능, 결제 등 자신의 정보를 이용해 여러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주장하는 자신을 잠들게 하고 자신을 조종하는 일명 마인드 컨트롤 기능은 없습니다. 게다가 칩찬은 자신의 발목에 베리칩이 심어졌다고 하는데 만약 베리칩에 그러한 기능이 있다고 해도 머리나 목에 심으면 몰라도 발목에 심은 칩을 이용해 그녀를 조종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주장하는 스토커이자 경찰인 P도 실제로 존재하는지 의문입니다. 그녀의 주장대로라면 P는 그녀의 재산을 노리고 그녀의 발목에 베리칩을 심어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건데 과연 경찰이 20년 가까이 그것도 24시간 동안 그녀를 감시하고 관찰하는 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24시간 동안 감시당하며 자신의 움직임 하나하나까지도 통제한다는데 이렇게 매일같이 생중계를 한다? 이것들 말고도 어색한 부분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물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방송을 통해 구조 요청을 한다는 걸 생각해보면 진실일 수 있지만 믿기 힘든 사실인 건 사실입니다. 물론 현재까지도 칩찬의 말들이 사실인지 그리고 칩찬이 누구인지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추측일 뿐이죠. 그렇다면 칩찬은 현재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개인적으로 거짓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잔뜩 사실이 아니라 해놓고 이제 와서? 우선 거짓말이라 하기에는 그녀의 주장이 매우 구체적이며 20년가량 변함없이 거짓말을 하며 방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텐데요. 추측컨대 그녀는 질병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가장 가능성 높은 질병으론 조현병과 기면증입니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믿음에 대한 기본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항상 자신이 속임을 당하고 언제 어디서라도 공격당할 수 있다고 망상합니다. 즉, 만성 사고장애.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사실이 아닌 내용에 근거해 자신이 다른 집단으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다고 착각하는 정신질환인데, 이 증상은 현재 칩찬의 행동과 매우 유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면증. 이 병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졸음이 순식간에 몰려오는 증상인데, 이 증세 또한 매우 비슷합니다. 칩찬은 항상 일정한 시간에 갑자기 졸음에 빠지고 의자 위에서 매우 불편한 자세로 12시간 정도를 자는데, 이 증상 또한 기면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얘기가 좀 길었는데 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칩찬은 경찰에 스토킹 당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하고 있지도 않고요. 결국 그녀는 정신질환을 앓기 시작했고, 곧 경찰이 자신을 스토킹하고 있다는 피해망상증에 빠져버린 것이죠. 이 영향으로 현재까지 10여 년 동안 방송을 하며 구조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처럼 분석한 사람과 반대로 그녀의 말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칩찬은 10여 년 동안 경찰이 스토킹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이러한 발언은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죠. 즉, 당장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죄목으로 경찰서로 끌려갈 수도 있지만 그녀는 10여 년 동안 아무 탈 없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대며 그녀의 주장이 사실이라 말하기도 하죠. 저의 정보력이 부족해서일까요? 현재까지 그 어떤 누구도 그녀의 이름, 주소, 진실에 관해선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 감금되어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칩찬의 방송은 어느 누구라도 언제든지 24시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녀의 방송을 접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완벽한 결론을 내지 못해서, 아니면 칩찬의 주장 때문인지 영상을 제작하는 내내 너무 찝찝했습니다. 그녀의 글을 일일이 읽어보니 오히려 제가 마인드 컨트롤 당하는 느낌이 들기도 했으니까요. 아무튼 칩찬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하루빨리 그녀가 스토킹으로부터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애니좌라고 아시나요? 코스프레로 유명한 중국인이죠. 퀄리티 또한 대단합니다. 근데 적어도 서양에선 애니좌보다 더욱 유명한 코스프레 인플루언서가 있습니다. 이름은 스노우. 팬들은 그녀를 얀데레 플리크라고 부릅니다. 이 여성은 작년인 2021년 돌연 모든 SNS 계정을 삭제하고 잠적해버렸습니다. 코스프레로 벌어들이는 돈만 해도 억소리가 나온다던 코스프레 여왕인 스노우. 그녀는 과연 어떠한 이유로 잠적해버린 걸까요? 그녀의 엄청난 실체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얀데레 플리크 혹은 저스트 스노우라고 불리우는 여성이 있습니다. 저는 인스타그램을 하지 않기에 실감이 안 되지만 그녀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무려 15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인스타뿐만 아니라 틱톡 그리고 유튜브 채널까지 모든 SNS에서 활동하던 그녀는 코스프레 하면 떠오르는 대형 인플루언서였다고 하죠. 애니를 좋아하는 정도를 넘어선 조금 애니에 관해 깊은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겐 그저 여신과도 같은 존재였다고 합니다. 걸어다니는 대기업 같은 그녀가 돌연 잠적해버린 건 작년인 2021년 9월쯤입니다. 그래서 그녀를 좋아하고 사랑하던 팬들은 그녀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죠. 너무 보고 싶었으니까요. 근데 몇몇의 팬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스노우가 사람을 죽였다는데? 이런 소문은 팬들에겐 정말 크나큰 충격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들 그녀의 살인에 관해 좀 더 심도 높은 조사를 시작했고, 그렇게 결국 밝혀진 것이 스노우는 총기를 이용해
같은 코스프레 팀원이던 여성을 살해하였다. 그녀가 살해했다고 알려진 여성은 헬렌이라는 여성으로서 2002년생입니다. 1998년생인 스노우보다 어린 여성이었죠. 헬렌은 애니를 좋아하며 코스프레를 정말 좋아했기에 먼저 스노우에게 접근해 코스프레 의상팀으로 들어간 여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헬렌이라는 여성은 과연 왜 총에 맞았으며 스노우에게 살해당할 이유가 있었는지 헬렌에 대해 조금 알아봤습니다. 우선 헬렌은 2002년 7월 텍사스 휴스턴에서 태어났습니다. 일가대학의 유전학자이던 두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헬렌은 부족함 없이 자랐으며 학교 성적 또한 매우 좋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린 나이에 로봇공학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었다고 하죠. 그렇게 부유한 부모님 아래서 많은 여행을 다녔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본에 가게 된 헬렌은 일본의 문화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때가 11살 무렵이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헬렌은 일본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고 그러다 결국 코스프레라는 세상에 발을 들여놓게 되죠. 코스프레가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너무 깊게 빠져들어서 학교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했으며 친구들 사이에서도 음침하고 이상한 여자로 취급받기 시작합니다. 결국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심지어 헬렌은 자신의 노트에 자신만이 이야기를 적는 것을 좋아했는데 한 학생 무리가 그 노트를 몰래 훔쳐 읽어버리게 되죠. 근데 충격적이게도 그 노트에 적혀있던 내용은 헬렌은 동성애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코스프레를 좋아하며 음침하고 어두웠으며 결정적으로 동성애자인 것이 알려진 헬렌은 말 그대로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학교 생활을 하게 되죠. 헬렌이 8학년이 되던 해의 어느 날 헬렌의 친구 베일리가 그 지역에 열린 컨벤션에 함께 가자고 제안합니다. 베일리 또한 헬렌과 같이 따돌림을 당하던 여성이었고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둘은 코스프레에 초점을 맞춘 컨벤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축제장은 아마도 헬렌에게 있어서 정말 천국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복장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축제장에 울려 퍼지는 애니메이션 주제가, 헬렌의 심장은 요동치기 시작했죠. 조금 알아보니까 일본을 포함한 동양에서만 코스프레 세계가 발전한 줄 알았는데 물론 양덕은 제외. 일본 애니메이션 이야기입니다. 근데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상당히 발전해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야기로 돌아와서 헬렌은 이런 신세계를 경험한 뒤 집으로 돌아와 당시 친구이던 베일리와 함께 코스프레 의상을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로봇까지 제작하던 헬렌에게 코스프레 의상 제작은 정말 손쉬운 작업이었죠. 그렇게 하나와 둘 의상을 제작했고 헬렌은 용기를 내어 자신도 코스프레 의상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과 같은 플랫폼에서 활동을 시작한 헬렌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나름 인지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비록 학교 성적은 바닥을 치기 시작했지만 코스프레 하나만큼은 끝내줬다고 합니다. 헬렌이 10학년이 되던 해 그녀의 틱톡 팔로워 무려 12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유명해지기 시작하면서 코스프레와 애니메이션 관련된 커뮤니티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사귀기 시작했고 유명세를 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엔 당시 코스프레 세상에서 손꼽히는 여성인 스노우가 있었죠. 둘은 금세 친해졌습니다. 왜냐면 둘은 조금씩 대화를 하던 도중 놀라운 걸 발견했기 때문이죠. 바로 헬렌과 스노우는 둘 다 같은 지역에 살고 있던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은 미국에서 같은 취미를 가진 여성이 같은 동네에 살고 있다? 이보다 더한 우연은 없을 것입니다. 비록 이 우연이 악연일지라도. 헬렌보다 4살 연상이던 스노우는 이미 코스프레로 성공한 여성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미국 내에서 애니메이션을 좀 안다 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알고 있을 정도였죠. 헬렌은 그런 스노우를 동경했고 사랑했습니다. 근데 스노우는 헬렌과는 반대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것은 바로 헬렌을 좋아한 것이 아니라 헬렌의 코스프레 의상 제작 능력을 좋아한 것이었죠. 스노우는 헬렌을 자신의 코스프레 팀으로 합류시킵니다. 당시 헬렌은 스노우와 함께하는 것이 너무 행복했으며 너무너무 자랑스러웠다고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헬렌은 대학에 진학해 공부와 코스프레를 병행하고 있었지만 스노우의 집요한 권유로 인해 대학을 중퇴하게 됩니다. 그것도 부모님 몰래 말이죠. 그렇게 대학에서 자퇴서를 던지고 나온 헬렌은 곧장 스노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코스프레로 똘똘 뭉친 7명의 여성들과 함께 생활했다고 합니다. 비록 스노우의 의상 담당이었지만 자신이 코스튬을 입는 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헬렌을 보고 스노우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옷이나 제대로 만들지 그래? 한마디로 헬렌을 무시한 것이죠. 하지만 헬렌은 팬층이 두터운 스노우를 동경했고 그녀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했고 기분이 나쁘긴커녕 오히려 웃으며 반겼다고 합니다. 근데 스노우는 한 가지 큰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자신의 빨간맛 영상을 제작해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코스프레로 충분히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지만 이러한 행동을 보인 이유는 그녀가 극도로 심한 노출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자신의 몸을 보는 것을 즐긴 것이죠. 결국 스노우는 헬렌에게 이런 빨간맛 영상에 출연할 것을 강요했고 헬렌 또한 어쩔 수 없이 이런 영상을 몇 편 촬영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망가지는 헬렌을 보며 매우 기뻐했다고 하죠. 아무튼 어느 날 스노우가 매우 분노하며 헬렌에게 욕설을 퍼붓는 날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스노우는 헬렌을 무시하며 헬렌의 영상을 딱히 챙겨보지 않았지만 어느 날 문득 헬렌의 SNS에 들어가 보니 자신이 제작한 영상들과 비슷하게 흉내내며 코스프레를 한 영상들을 접하게 되었죠. 감히 자신을 따라한다며 집안의 물건을 헬렌에게 집어던지며 분노한 사건이었죠. 당시 다른 코스프레 팀원들이 말렸고 다행히도 둘은 겨우 화해를 하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로 헬렌은 더 이상 자신의 코스프레 영상을 촬영하지 않게 됩니다. 아마도 스노우가 두려웠기에 할 수 없었던 것 아닐까요? 여기까지 보더라도 스노우는 그저 헬렌을 자신을 도와주는 부하 혹은 노예 정도로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스노우보다 헬렌의 코스프레가 더욱 디테일한 것 같은데 말이죠. 2021년 1월 17일 목요일 밤입니다. 스노우와 헬렌을 포함한 총 5명의 여성들이 스노우의 집에 모여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해 하루 종일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술에 취한 5명은 다같이 모여 영화인 고담을 보고 있었죠. 근데 지루함을 느낀 스노우는 갑자기 어디론가 달려가더니 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깔깔깔 웃으며 말이죠. 이 총은 스노우의 전 남자친구가 두고 간 것이었죠. 총을 들고 코스프레 할 때처럼 포즈를 취했다고 합니다. 그러고선 스노우가 들고 있던 총의 총구는 헬렌의 머리를 향하게 됩니다. 철컥. 순간 술에 취해 있던 여성들은 화들짝 놀랐고 정신을 차려보니 헬렌은 카페트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곧장 911에 전화했고 그렇게 병원에 실려간 헬렌은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며 총 이틀 동안 더 살아있다가 2021년 1월 19일 오후 5시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의도가 어찌됐든 헬렌을 살해한 스노우, 그녀가 받은 판결은 놀랍게도 과실치사 2급, 즉 살인죄가 아닌 과실치사 판정이었습니다. 왜냐면 헬렌은 당시 꺼내왔던 총엔 탄약집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도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여성들도 탄약집이 없었다고 주장했죠. 경찰이 조사한 결과 실제로 탄약집이 없긴 없었습니다. 그러나 총 안에 총알 한 발이 장전되어 있었죠. 약실과 관련해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은데 총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심도 깊게 해야 해서 조금 지루해질 것 같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총을 한 발 장전한 상태면 아무리 총탄집을 빼도 총 안은 총알이 한 발 남아있게 됩니다. 스노우는 그런 총을 헬렌을 향해 격발한 것이죠. 이걸 스노우가 장전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장전해둔 것인진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스노우는 당연하게도 자신이 장전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총으로 사람을 살해한 사건인데 과실치사라니. 심지어 당시 스노우는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던 당시 2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기도 했죠. 사람을 살해한 스노우는 과연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직후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녀의 SNS에 돌연 잠시 쉬다 오겠다는 글과 함께 더 이상의 업로드는 없었다고 합니다. 딱 4주 동안 말이죠. 4주가 지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코스프레 영상을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자숙하는 동안 미리 제작했다가 업로드하는 것 같기도 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스노우의 주변인들은 헬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알고 있었죠. 심지어 팬들에게도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며 코스프레 팀원 중 헬렌이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스노우가 올린 코스프레 영상들을 살펴보면 조금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헬렌이 그렇게 떠나고
스노우가 올린 영상들을 살펴보면 주로 시체나 좀비, 귀신에 관련된 코스프레만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영상들은 배경이 공동묘지이기도 했죠. 헬렌을 조롱하기라도 하는 것일까요? 그녀가 다시 영상을 제작해 올린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스노우가 돌연 경찰들에 의해 체포되게 됩니다. 물론 헬렌의 살인죄가 입증되어 체포된 것은 아니고 보석금을 내고 풀려날 당시 경찰들이 제시한 요구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몇 킬로 이내에서만 생활하고 전화로 확인하고 이런 것들 말이죠. 그리고 헬렌의 죽음의 진실을 알게 된 몇몇의 팬들이 그녀를 경찰에 신고하고 그녀의 행동에 대해 비판하기 시작하면서 그녀의 보석을 취소하는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만약 그녀가 보석금을 취소하게 된다면 최대 2년형을 받을 것이라 예상된다고 합니다. 스노우가 과실치사 2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헬렌을 살해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헬렌이 그렇게 세상을 떠난 뒤에 보여준 그녀의 행동이나 정황들을 살펴봤을 때 헬렌을 향해 총을 쏜 것은 고의가 아니었을까요? 만약 고의로 쏜 것이 아니라고 가정해도 스노우의 마음속엔 헬렌을 향한 분노가 쌓여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현재 스노우는 모든 SNS 계정을 삭제했으며 인스타그램과 틱톡 그리고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오는 채널들은 모두 그녀를 사칭하는 계정이라고 합니다. 스노우, 코스프레계의 여왕이라 불리우던 그녀는 현재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현재 스노우의 팬들 중 대다수는 아직까지도 사건의 진실을 알지 못한 채 헬렌은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 스노우의 팬이 있다면 혹은 그녀에 대해 처음 접한 분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